네 번째 파트인 급여, 퇴직금, 세금입니다. 먼저 급여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편의상 임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그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굉장한 삶의 위협이 되겠죠. 생활 보장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임금은 채권 중에서도 최우선 채권에 해당하고요. 일본의 노동기준법 등에서도 임금 지급에 대해 사용자에게 몇 가지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근로의 대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뭐 휴가를 가거나 혹은 뭐 결근을 하거나 한 경우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휴가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간에 업무 지시가 빈번한 경우 이는 실제로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하겠죠.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전화통화 내용, 그 녹취록이 요구될 수도 있고요. 문자 내역이나 메신저 내용, 그리고 컴퓨터 업무 수행 기록, 이메일의 내용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이 시간이 사실은 근로 시간이었다. 나는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많이 쓰는 라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본의 노동 후생성에서는 지휘 명령하에 실질적으로 놓여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증거가 많을수록 근로시간이었다라고 인정돼서 근로시간에 상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원래 임금 그리고 특별 지급되는 특별 임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원래 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다시 소정내 임금과 소정외 임금으로 구분되고 특별 임금은 상여금, 퇴직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에 원래 임금입니다. 원래 임금은 다시 소정내 임금과 소정외 임금으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정내 임금은 다시 기본급, 재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네, 기본급은 원래 임금의 기본이 되고요. 임금 인상, 뭐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등 다른 임금 계산 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기본급의 비중이 소정내 임금에서 85%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체로 일정 기간마다 뭐 주급, 월급 내지는 연봉, 뭐 어떠한 형태로든 정액급의 형태로 지급되고요. 즉 연공급을 의미하죠. 그리고 직능급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본에도 좀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성과에 따라 기본급을 결정하는 성과급을 채택하는 회사도 차차 늘고 있습니다. 네, 소정내 임금의 두 번째인 재수당인데요. 소정내 임금이 기본급의 각종 수당을 합산해서 산정이 되죠. 재수당이라고 한다면 직무 관련 수당, 생활 보조 수당, 인센티브 수당, 뭐 기타 수당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무 관련 수당으로는 관리직에 대한 직책 수당, 특수근무 수당, 특수 작업 수당, 교대 수당이 있고 생활 보조 수당으로는 가족 수당과 주택 수당이 대표적입니다. 또 인센티브 수당으로는 판매 장려금, 그리고 정근 수당, 개근 수당이 있고요. 기타 수당으로 통근 수당, 식사 수당, 지역 수당, 냉한지 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재수당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고 추가적으로 소수를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책수당, 뭐 가족수당, 주택수당 정도로 포함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원래 임금에는 소정 외 임금이 있는데요. 기준 외 임금이라고도 하고요. 소정근무 이외에 대해서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뭐 시간 외 수당, 휴일 수당, 야간 근무 수당 등이 이 소정 외 임금에 해당이 되고요. 통상적인 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의 곱셈을 해서 할증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은 특별 임금인데요. 첫 번째 상여금은 원래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이 되고요.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성과가 부진하거나 지급 상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지급되지 않거나 아니면 상여금 지급 시기가 연기되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 사내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통해서 하계 상여금 그리고 동계 상여금 이렇게 2회로 구분돼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는 이 상여금을 다시 그 업적 즉 성과랑 연동해서 성과 상여금, 변동 상여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원래 임금의 그 기본급에서 성과급 형태를 채택하는 그 회사가 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또 특별임금 두 번째로는 퇴직수당이 있는데요.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노동기준법상 퇴직수당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반드시 지급해야 될 그 지급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수당 제도를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퇴직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그 퇴직수당 적용 근로자의 범위 그리고 그 지급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지급 금액의 결정, 계산 및 지불 방법, 지급 시기와 같은 그 지급 기준을 취업규칙에도 규정하고 고용 그 계약서 상에도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그 노동기준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증 임금에 대해서 규정을 살짝 살펴보겠는데요. 제1항에서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 계산액의 25%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각각 비율 이상으로 계산한 가산임금 지급해야 된다. 다만 연장 노동시간이 1개월에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더 계산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같은 조 제4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근무를 의미하는데 야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또 임금 계산액의 25% 이상의 비율로 또 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월 60시간 이하의 시간 외 노동의 경우에는 25% 이상, 월 60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노동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할증 임금을 그 가산 수당으로서 지급해야 되고요. 심야 노동을 여기서는 22시에서 5시 사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2시에서 새벽 6시까지인데 조금 다르죠. 이 경우에는 25% 이상 할증하고요. 휴일 노동인 경우에는 35% 이상의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중복 할증 임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시간 외의 노동과 심야 노동이 중복될 경우에는 25% 합쳐서 50% 할증률을 적용하고요.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시간 외 노동과 심야 노동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25% 합쳐서 75%의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휴일 노동 35%와 심야 노동 25%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6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요. 휴일 노동 35%와 시간 외 노동이 중복될 경우에는 35%의 할증률만을 적용해서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인데요. 노동기준법에서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강행 규정들을 두고 있다라고 했죠. 노동기준법 제24조에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보시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통화라는 건 사회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인데 일본 화폐인 엔화가 되겠죠. 그리고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직접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액불 원칙이죠. 다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비나 사회보험비 같은 걸 사전에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 또는 노동협약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 확실한 지급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예외 규정이 있고요. 법령에 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또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없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 협정에 의해서 임금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즉, 그 조합비나 사회보험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24조 제2항에서는 정기불 원칙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날을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상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하죠. 임시 임금이나 상여금은 회사의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4조 임금 지급 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파트 2 퇴직금인데요. 퇴직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노동기준법에 퇴직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규정할 경우에는 명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퇴직금 규정 자체는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회사에서는 근로자 근속 연수나 그 퇴직 이유 등에 따라서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연봉급 제도가 워낙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고 퇴직금 제도는 그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는 퇴직금 제도가 있고요. 퇴직금 지급 시에는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도 않고 세제상 혜택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는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 규칙에 그 퇴직금 지급 규정을 두면서 징계나 그 퇴직 사유 등에 따라서 그 퇴직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노동계약 체결 시에도 최초부터 퇴직금 감액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거고요. 노동기준법 제23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금품의 반환인데요. 앞서 살펴본 임금이든 지금 살펴보고 있는 퇴직금이든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 사업주는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7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예비금, 보증금, 저축금, 기타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 일체를 명칭에 관계없이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고 사업장 내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시 7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된다. 금품 반환 의무를 마무리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크게 소득세, 부흥특별소득세, 주민세, 연말 조정 정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개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랑 비거주자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먼저 거주자는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또는 일본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득 원천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원칙이고요.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자겠죠. 일본 국내에서 그 원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기본적으로 그 통상 당해년도 4월 1일부터 그 다음 년인 잉년 3월 말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맞는 세액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신고한 후에 납부하는 신고 납부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 신고 개념이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여기서는 확정 신고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고용자인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가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서 그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천 징수해서 납부하게 되고요. 원천 징수해야 할 그 소득세 그 납부자는 원천 징수한 세액을 지불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흥특별소득세인데요. 개인 또는 법인은 203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금액에 대해서 2.1%의 부흥특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해야 됩니다.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그 원천 소득세 금액에 대해서 2.1%의 부흥특별소득세를 합해서 납부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원천 소득세 세율이 20%다라고 하면 부흥특별소득세 2.1%를 가산해서 총 20.42%의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주민세인데요. 기본적으로 개인 주민세는 개인 소득에 대한 도도 부연 주민세 그리고 구 시정촌 주민세로 총칭합니다. 주민세는 각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본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주민세는 소득할 그리고 균등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할의 경우에는 전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개념이고요. 그 과세 소득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앞서 살펴본 소득세 계산 규정에 준합니다. 균등할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그 납부를 하는 거고요. 개인 주민세 신고는 3월 15일까지 해야 됩니다. 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이 개인 주민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급여 소득자는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주민세 신고를 3월 15일까지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조정인데요. 급여 소득자 소득세를 매월 급여 지급하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이후에 원천 징수해서 납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급여에서 이제 원천 징수를 해서 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실제 원천 징수한 그 소득세 합계액이 일종의 연말 정산이죠. 생명보험료 공제, 지진보험료 공제, 공제 대상 부양 친족수 변경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로 냈어야 될 그 소득세 합계액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납부해온 소득세 총액이랑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불일치를 정산하기 위해서 1년간의 급여 총액이 확정되는 매년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그 과부족액을 정산합니다.
우리나라의 연말 정산이죠.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냈으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이 연말 조정에 의해서 1년간의 소득세 그리고 부흥 특별소득세 납세가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 신고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